검수완박 법안이 여야 대치 끝에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상황 어제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 오후 9시에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고 또 11시 반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고 0시쯤에 이제 전체 회의가 열려서 법사위 통과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정말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는데 일단 지금 본회의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후 2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상당히 아마 지금 여야 모두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 저는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정말 국가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다면 한 발짝씩 좀 더 양보하는 그러한 자세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타협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보다는요,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 체제의 골관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서 그것이 입법화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또 상당한 후폭풍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 정치적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민의힘이 여야의 중재안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양당 모두에게 엄청난 정치적인 작충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더 나아가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법안이 어느 정파의 일방의 그러니까 그 독주 또는 또 일방의 또 물리적 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민의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의장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출근길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솔로몬과 같은 좀 정치적 해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법안을 처리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자,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 거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예,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일단 법사위는 통과시켜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의장께서 이 문제를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상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의장이 독자적으로 상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오늘 의장께서 2시에 아마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하신 이유는 마지막까지 절충점을 찾아보자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박홍근 원내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지금 지난주에 제가 국회의 시간이었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왔고요. 그것을 여야의 원내대표가 각 당에 가서 의총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가지고 온 상황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갑자기 뒤집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신뢰에 크게 손상을 입은 상황에서 어떠한 합의를 지금 이루어내더라도 그 문제가 여전히 또 한 번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그 위험성을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의장께 드리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처음에 이제 내놓은 중재안의 이제 핵심 내용은
경제, 부패만 빼놓고 이제 나머지는 4개월 안에 이제 수사권을 종료한다. 그리고 이 경제 부패는 1년 6개월 후에 중수청을 만들어서 넘긴다. 지금 이게 핵심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검찰이 가져갈 게 경제 부패뿐만 아니라 공직자랑 선거도 넣어야 한다. 지금 네. 왜냐하면 뭐 셀프 특혜 여지가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입장인 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선거 범죄가 예상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에는 이런 지금 6월 1일 날 예상되는 여러 가지 선거 범죄 사범들이 경찰의 손에 넘어갈 경우에는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아울러는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자체도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몰아줄 경우에는 소위 말해 우리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데 상당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선거사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이때까지 수사도 경찰에서 90% 이상 경찰에서 다 해왔고 마지막 결정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직접 나서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문제는 결국은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허점이 없을 수 있다. 허점이 그러니까 큰 우려를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제 지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예. 일단 지금 이 4개월 뒤에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1년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겠다. 선거사범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니죠. 아니, 선거사범은 이번 연말까지는 지금 네. 그대로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그 안을 정의당에서 요청을 했고 그 예. 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국민의힘에 제시를 했는데 예. 국민의힘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힘이 정말 그러면 선거사범과 이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이 부분도 그러면 1년 6개월 뒤에도 계속 검찰이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냐. 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그 원칙에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예. 이 부분은 지금 대한수사기구인 중수청에서 어떻게 다룰 문제인가를 좀 더 합의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선거사범 6월 1일 날 지방선거 이후의 그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연말까지 유예하겠다는 부분이 저는 뭐 상당히 민주당의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아까 지금 여야의 그러니까 이 마지막 타협 절충을 강조를 했는데 예.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이 지금 검찰의 수사관을과 다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여야가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충분히 저는 뭐 정치적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의당이 제안한 거는 지방선거가 올해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는 존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상황인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정안이 이 안을 말하는 건가요? 그 수정안이 이 안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지금 저도 미처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이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12월 1일까지가 공소시효인데 예. 그거보다도 늦춰서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좀 없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의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총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원내에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단이. 근데 원내대표단이 있는 것은 이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이 국회의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의총을 통해서 결정된 합의 사안이 불과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히게 되면
이제 이건 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많은 이 국회 의사 일정을 서로 이 대화와 타협하면서 그 대화의 타협의 기본은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이 우를 좀 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이 국회 의사 일정 진행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험난한 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신뢰도 잃고 명분도 잃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앞서서 의원총회도 열었고 피켓 시위도 하고 릴레이 농성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사실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180석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80석을 채우기에 조금 부족해서 여기에 지금 정의당 6석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정의당은 어떤 선택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정의당은 지금 그러니까 이 여야의 그 중재안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예. 또 한편으로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뒤엎고 난 뒤에 지금 그러면서 그 검찰의 그 직접 수사 관할권 부분에 있어서 경제와 부패 플러스 지금 선거 사범까지 하자는 그 정의당의 안을 예. 민주당이 어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 정의당이 당초 이 4월 국회 회기 내에서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러니까 독주에 의한 졸속 입법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냈던 중재안에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선거 사범을 합칠 경우에는 그 선거 사범의 수사를 연말까지 유예하는 것을 그러니까 받아들일 경우는 예. 일단 찬성한다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섰기 때문에 이 지금 아마 이 앞으로 이 지금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선거 사무를 넣는 안을 만약에 표결할 경우에는 동의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필리버스터에 그러면 그 중단에는 그 지금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을 제지할 것이냐 부분은 조금은 지금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다수당의 그런 무리한 입법 이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정당 정치적 권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대표적인 소수당이고 아주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이 강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이 필리버스터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당론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 플러스 선거사범의 연말까지 부분은 찬성은 하되 필리버스터 부분을 저지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아마 각 그 의원들의 소신에 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위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4월 국회 처리가 이제 입장인데 자 필리버스터에 있어서는 정의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중단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필리버스터 이 제도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법상 이 동의 요건만 갖추면 발의가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게 안건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제적의원의 5분의 3, 180석이 종결을 동의해 줘야 되는 것인데 예. 여기에서는 이 법안이 왜 상정이 됐고 이 법안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만 소명된다면 그것이 합의만 된다면 저는 뭐 필리버스터를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밝힌 만큼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시킬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안이 있잖아요. 필리버스터 중단이 안 돼서 필리버스터를 이제 자동 종료시키고, 그러니까 자동 표결되는 방식으로 이른바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회기 쪼개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그러니까 여야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예. 그러니까 쪼개기식의 그런 회기 변경을 통한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국민의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뒤엎음으로써 예. 일종의 정치적 빌미를 준 것이죠. 그리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아마 여론의 지지를 갖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강행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아까 뭐 우리가 지금 필리버스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뭐 설사 필리버스터를 저질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 회기 자체를 만약에 빨리 짧게 당겨서 그러니까 종료를 시켜버리면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중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러한 가능성을 상당히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오늘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고 했던 박병석 의장이 과연 이런 이 살라미식의 회기 변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그것이 저는 최대의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이 지금 육선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정치적 고비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여야의 아마 타협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살라미식의 그런 회기 변경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이 살라미, 그러니까 회기 쪼개기 전술을 쓰게 되면 이게 지금 하루에 처리가 안 되잖아요. 3일 동안 지금 3일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연속으로 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열고 이틀을 쉬고 그래서 사실 5월 3일이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저희가 지금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아직 예. 뭐 그런 회기 쪼개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회기 쪼개기가 그 필요한 이유는 이 필리버스터를 5분의 3의 이 종결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회기를 마감짓고 새로운 회기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표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국회법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안으로 고민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예. 지금처럼 국민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 무소속, 또 정의당 뭐 이런 분들이 필리버스터의 종결에 동의가 가능하다면 굳이 회기를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예. 하나의 지금 두 가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인데요. 예. 어떤 법안이 먼저 올라가든지 간에 법안이 먼저 하나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그것을 종결시키고 동의하고 바로 예. 표결 처리하고 바로 다음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회기를 쪼개기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뭐 이 필리버스터가 충분히 종결 동의될 수 있는 제반 환경만 마련된다면 예. 하나의 회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당론이나 윤 당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했다. 이런 지금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권 원내대표도 어제 판단을 잘못해서 좀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상당히 권성동 의원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적인 이력을 보면 어제의 예. 사과 자체가 상당히 좀 낯설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이 강한 분인데 예. 아마 본인의 그런 판단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다는 부분 자체는 뭐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판단을 미스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그 판단 미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뭐 내몰렸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인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그러니까 지금 후자 쪽에 저는 좀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지금 정부가 들어설 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차질 뭐 이런 부분 더 나아가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사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부패 완판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상당히 아마 이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여권 핵심으로부터의 그런 상당한 아마 이 정치적인 질책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일종의 본인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일보 후퇴격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지금 사실 그 윤석열 당선인 측과 윤석열 당선이 지금 연일 헌법가치 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에둘러서 지금 예. 검수완박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민주당의 그 입법에 대해서 강한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어제 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달라고 요구를 한 만큼 예.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어제 그 권선동 의원의 그러한
본인의 그러니까 판단 미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여건의 지금 신여건의 그러한 그 헤게모니 속에서 아마 예.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작용될 경우에는 그럼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치적 자율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런 의문은 뒤따르게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청문 전국 상황도 살펴보면 지금 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다음 달 2일과 3일에 다시 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핵심적인 부분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라는 입장인데 자, 법정 시한을 넘겨서 다음 달 2일, 3일에 열려도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문제의 본질은 이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 청문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얼만큼 성실히, 충실히 제출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청문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이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만 맞춰서 청문을 열었을 경우에 그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바라보실 상황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국민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민주당 쪽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행히도 뭐 크게 연기된 건 아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된 것을 양당이 합의를 했는데 예. 그 기간 동안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조금 더 충실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근데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예. 민주당에서도 지금 핵심 자료, 핵심적인 검증 자료에 대해서 북한에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주신다면 5월 2일, 3일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 당선인 측은 이 총리 임명 문제는 이제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중요한 문제다 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는데 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민주당이 어제 그 청문회 일정을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한 것은 저는 예. 사실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지금 사실 여야가 바뀌면요, 여야가 과거 여당 시절, 야당 시절 하는 주장을 서로 딱 서로 뒤바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야당은 항상 자료가 부실하다 이야기하고요. 여당은 네.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죠?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아직까지 여야가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모습대로 흘러가느냐는 생각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새 정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5월 2일, 5월 3일 개최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지금 5월 3일 날 그러면 청문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국회 인준 동의안 표결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생각했을 때는 예. 자칫 5월 10일 이전에 그럼 총리 인준이 그러니까 통과 여부가 결정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만에 하나 또 부결됐을 경우에는 지금 또 그 후임을 발탁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래 되면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총리가 없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되죠? 재청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있는 그러면 김부겸 총리가 그럼 지금 유임을 하면서 실질로 유임을 하면서 재청을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셨던 지금 그러니까 이 김부겸 총리가 그걸 또 응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이 결국은 발목을 잡는다. 예. 이는 그러한 이 정치적인 하나의 공격에 프레임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과도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한덕수 후보자를 둘러싼 지명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주어진 자료를 갖고 저는 충분히 질의를 하고 이 상당히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생중계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론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아마 이 지금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민주당이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저는 판단 미스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여권의 낙마리스트 1순위로 꼽히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지금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도 지금 설전이 오가는 상황인데 참 이런 경우도 이례적인 것 같아요. 현 대통령과 차기 정부의 장관 후보자 간의 어떤 계속해서 설전이 이어지는 이런 경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장관 후보자는 말을 보통의 경우는 많이 아끼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혹은 정책적 견해가 있다라는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인사청문이 아닌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말씀을 바로바로 쳐받듯이 하는 이런 좀 행태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에 쫓겨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서 부실하게 검증이 되면 그분들이 임명됐을 때 그 책임은 나중에 인사를 검증한 쪽에 또 그 책임이 물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인사청문에 응하는 후보자들은 본인들이 소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인사청문 시간 동안에만 그 정해져 있는 총리의 경우는 이틀, 또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하루만 잘 버티면 내가 임명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좀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감정적 발언보다는 정책적으로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를 지금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좀 적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 얘기를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 갑 출마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의향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당에서 돕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안 위원장의 보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정치인이라는 이 입장에서 보면요.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 천양지 차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직을 달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원내로 진입을 해야만 사실은 여러 가지 앞으로 차기를 도모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국민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을 한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새로운 그 구성은 그중에서 특히 지금 현역 의원들과의 그런 스킨십 자체를 아주 넓혀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개입하고 발언할 기회가 점점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원내로 들어가는 그 정치적 이익 자체가 워낙 크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아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의 선거가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은 선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대선 때도 5% 정도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이 졌던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당 갑에 출마할 경우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원혜 후보의 러닝메이트적인 성격을 띠면서 상당히 아마 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러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만약에 경기도지사 승리를 만약에 이끌어내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 지금 부정적 가능성도 있죠. 예. 본인이 지금 당장 인수위원장이고 인수위원장은 5월 10일까지 주어진 임기가 그러니까 지금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신의 운신이 폭이 좁고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 이 당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당을 했는데 자신의 정치적 거치가 다 불안한데 자신의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해법은 뭐냐? 아까 이준석 당대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지금 안철수 위원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돕겠다가 아니라 예. 필요하니까 출마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
안철수 위원장의 운신이 훨씬 더 넓어지고 선택의 폭이 커지니까 명분도 생긴다는 것이죠. 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고문의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고문이 분당 갑에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안 위원장과 어떻게 보면 미니 대선급 빅매치가 성사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일단 뭐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듯이 이재명 전 후보의 출마 여부도 아직까지는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투명한 얘기라고 보이고요. 그 지역에서 민주당에서 준비를 해왔고 또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 이번에 또 그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위원장께서 지금 인수위원장이신데 인수위의 활동이 5월 6일로 종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번에 대통령실에 과학교육 수석 신설을 당선자께 간곡하게 요청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그게 무산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안철수 위원장이 현재 이 국민의힘 안에서 또는 인수위와 이 당선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입지가 좀 불안하고 축소된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출마를 원한다고 해도 이 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좀 그 지금 당장 나서야 할 시점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반반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낮게 좀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고문에 대한 정치적 역할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즘 요 근래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지원 유세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지금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번 같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퇴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부회장, 정경심 교수 등 사면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참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코 쉽지 않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아마 직면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대략 한 5개 정도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사면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과연 국민적인 동의가 뒷받침될 수 있느냐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지금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만 그러니까 지금 사면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측근 챙기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면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도지사를 한꺼번에 사면할 경우에는 이건 말 그대로 정치적 거래 아니냐.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또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치인들은 다 빼고 가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그러면 할 경우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친재벌 형태의 유전무죄 아니냐. 그런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능성은 뭐냐. 그러면 아예 마지막 사면 자체를 안 하고 가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것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사면권의 지나치게 남용, 자의적인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자칫 너무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러한 또 비판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단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고뇌의 찬 결단에 의해서 비롯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은 대통령 한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다면 이제 임기가 불과
보름도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좀 또 하셨죠.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 정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따졌듯이 이번에도 그것이 최대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며칠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렇게 국민 여론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직 이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께서는 좀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안건을 다 올려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겠죠.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참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소회를 밝힌 대담 방송이 연이틀 지금 공개가 되면서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말을 아꼈는데 지금 방송에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문 대통령의 그런 뭡니까 판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이렇게 조속적으로, 그러니까 급박하게 치러질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혼선, 특히 안보 공백이 오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이 윤 당선인이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예비비를 지금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용산 집무실 가는 건 부분만 그래서 그리고 또 합참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그 당장은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현 정부가 이 협조를 해서 지금 집무실 이전과 관련 예비비 예산안이 타결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이 본인의 생각은 국민들이 대충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퇴임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속내를 털어놓는 하나의 그러한 이 국민들 앞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이 마땅치 않은 속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또 다른 또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가 분명히 큰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행정관 봐도 충분히 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저는 약간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 원칙은 찬성하지만 그런 식의 그 의사 표현 그리고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약간은 조금 지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그 윤 당선인의 과거 북한 선제 타격 발언을 두고는 지금 지도자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좀 강경하고 거침없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게 이제 대통령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 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때는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전쟁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말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좀 전에도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을 왜 하셨을까라고 본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 이런 부분들을 대신 말씀하시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라. 뭐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